혹시 새로 산 제품 때문에 큰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법은 이 복잡한 책임의 무게를 개인과 기업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책임 전각 게임, 그 규칙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맘 먹고 장만한 최신형 스마트 냉장고가 어느 날 갑자기 펌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주방은 엉망이 됐고요. 자, 이럴 때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이런 법적 다툼이 처음부터 공평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기업의 전문 법무팀을 상대로 개인이 혼자서 싸워야 했거든요. 이건 뭐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입증 책임이라는 어마어마한 벽 때문이었어요. 법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라.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내가 직접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기업이 뭘 잘못했는지, 그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증명해야만 했던 거죠. 이건 정말 보통 사람에겐 거의 불가능한 미션 아니겠어요? 자, 그럼 법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일을 맡겼는데 사고가 터진 경우입니다. 일단 우리 민법을 보면요. 기본 원칙은 이래요. 여러분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이른바 도급 계약을 했다고 해보죠. 이때 공사 중에 사고가 나도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 그 업자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저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싶은 무리한 지시를 해서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계약서상 이름만 보급이지 사실상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지시하고 감독했다면 어떨까요? 이럴 땐 법원이 이걸 실질적인 고용 관계로 보고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사람이 아니라 건물 같은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문제입니다. 건물 외벽 타일이 뚝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럴 때 법은 책임을 단 2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1차 책임자는 그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 예를 들면 세입자예요. 그런데 만약 이 세입자가 저는 정말 손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습니다. 라는 걸 증명해내면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2차 책임자인 소유자, 즉 건물주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단 책임이 소유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잘못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은 이걸 아주 강력한 단어인 무과실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최종 책임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민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가 매일 쓰는 이런 첨단 제품들, 이런 것들이 사고를 일으키면 어떡할까요? 새로운 법이 필요해진 겁니다. 다시 아까 그 냉장고 폭발 사고로 돌아가 보죠. 수만 개의 부품, 복잡한 기술, 전 세계에 얽히고 설킨 공급망,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평범한 소비자가 대체 어느 부분에서 누가 뭘 잘못했는지 증명해낸다는 건 이건 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힘없는 개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특별법이라는 해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제조물 책임법인데요. 이 법이 생기면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에 있어서 말 그대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 민법에서는 피해자가 제조사의 과실, 즉 잘못까지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것, 여기까지만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과실에서 결함으로. 이 한 단어의 변화가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죠. 만약에 기업이 제품에 위험한 결함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익 때문에 일부러 숨기고 팔았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작동합니다. 이건 단순히 손해를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벌을 주는 개념이에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기업이 고의로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이 걸린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요, 법의 잣대가 훨씬 더 엄격하고 강력해집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법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제 실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나 최고 경영자, 당신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 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안전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액의 무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자, 이렇게 법이 진화해온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변화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핵심은 이거죠. 법은 점점 더 개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책임의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는 것. 공작물 소유자처럼 어떤 경우에는 아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무과실 책임을 지우기도 하고요. 제품 사고에서는 과실이 아닌 결함을 증명하는 게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기업의 악의적인 행동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은 명확합니다. 법은 복잡하고 새로운 위험이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힘없는 개인이 거대한 조직이나 시스템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느리지만 아주 분명하게 개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이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때 법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의 칼날을 겨누게 될까요? 그리고 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진화하게 될까요?